네, 연휴를 잘 보내고 온 화요일 이번 주 대응 전략과 함께 기분 좋게 시작해서 다행입니다. 한양증권 전소영연구원 주식소녀 이순복주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3일의 연휴가 참 길게도 느껴졌는데 빨리 주식시장이 오히려 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두 분께서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연휴가 되게 싫습니다. 뭐 전소영연구원이야 뭐 한양증권에서 이제 월급을 따로 받으시는 분이고 이제 방송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잡인데 저 같은 경우 이제 먹고 살고 있는 생존 게임이다 보니까요. 이 주중에 빨간색이 있는 날은 출연료 없으면 출연료가 없기 때문에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순모가 너는 88세대만도 못하는 월급을 받고 사는구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요일날도 좀 주식을 했으면 좋겠고요. 좀 쉬는 날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연휴 동안 라면만 드신 건 아니죠? 라면은 먹진 않았고요. 그동안 사실 제가 이 아가 사자를 강한 사자로 키우기 위한 이 프로젝트, 이 바이오 특집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또 다른 이 강한 사자라고 또 다른 폴더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바이오에 대한 이제 정보를 보내드리고 오늘 이제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의 사랑을 워낙에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요.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주말 사이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이 이렇게 강세를 보였을까? 과연 반등의 질은 어떨까?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렇죠. 이 정도 반등은 이루어져야 반등이라는 말을 쓰겠죠. 자, 심리 안정은 어느 정도 좀 된 것 같죠? 네. 조금 전에 이제 이혜림 앵커님이 반등의 질이 어느 정도냐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반등의 질, 상중, 하중에 저는 상을 좀 주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지난주에 이 미국 다우지수가 반등했어. 한 4% 가까이 이상의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금요일 날 마이너스를 보였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 전소영연구원이 굉장히 중요한 멘트를 했습니다. 광복절 연휴를 앞두고 뭔가 불가피한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 연휴를 보내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이런 멘트를 주었는데 바로 그런 부분이 오늘 증시에 좀 반영이 됐던 부분인 것 같고요. 자, 이제 우리가 광복절을 보내고 이제 새롭게 화요일을 맞이했을 때 지난주에 못다 잃은 이 코스피의 상승에 대한 사랑이 오늘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지난주 미국, 특히 이제 미국 시장 다우지수가 끝난 상승폭을 우리나라가 모두 한 번에 만회를 했기 때문에 진짜 이 정도는 반등을 해야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래 좀 힘들지만 툴툴 털고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이런 좀 기운이 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역시 이 반등의 질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끌고 온 바로 이 힘은 바로 외인의 매수입니다. 예. 단지 문제가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냐 이게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특히 미국의 증시를 이끈 것은 구글이 모토로라를 인수하면서 M&A에 대한 이슈가 미국 증시에 좀 이끌었다면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의 상승을 바통을 이어받아서 상승을 좀 이끌었다라는 점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그러니까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부분을 나타냈기 때문에 아직까지 경기는 부진하지만 이제는 경기가 부진하기 때문에 특히 지금 계속 뉴스에서 나오는 게요. 이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이런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남은 이 임기 동안에 무언가 핵심 포인트를 내놓기 위해서 기대심이 좀 더 커지는 것 같고요. 또 하나 문제는 지난주에 이제 미국 국채 발행이 있었습니다. 8월 2일 날 이게 우리가 무슨 시한부 인생처럼 8월 2일을 스탠바이로 잡았었는데 그날보다 오히려 8월 중순에 있는 90억 달러의 이 채권 만기 발행이 더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걸 무사히 잘 넘겼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최근 들어서 이 외인이 이 파생 상품으로 워낙 이 매매를 하다 보니까 오늘 과연 이 6천억 원 정도의 매수가 네.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아니 외국인들이 그렇게 팔더니 어떻게 하루 만에 이렇게 급 매수에 나섰는지 참 여러분들도 의문이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외국인들의 자금이 유럽 쪽에 많이 차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럽의 불안감은 늘 우리가 안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사실 매수 세력에게는 오늘의 반등이 혹시나 빠르면 오늘 오후 아니면 내일 장 정도 되면 다시 꺾여서 지난주에 조정 기세를 또 이어가지 않을까 이 우려감이 가장 걱정인데요. 쉽게 물러서지를 않기를 좀 기대할 뿐입니다.
네, 그렇죠. 일단 유럽계 자금들의 매도 움직임은 계속해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네. 장기성 자금인 미국계 자금의 유입이 이어지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 전체를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속단은 좀 금물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외국인에 의해서 끌어올려졌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대외 변수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계속해서 확대될 수 있다라는 이런 점들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객장으로 가볼까요? 우리 투자증권 정재훈 대리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시장 흐름과는 좀 시작조차 좀 다른데요. 다행입니다. 오늘 첫 시작을 어떻게 좀 판단하셨습니까? 예, 뭐 사실 기술적인 반등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뭐 기대가 있었고요. 저번에도 뭐 저희가 이제 코너를 통해서 같이 뭐 말씀을 나눴었지만 일단은 반등이 나오는 국면에서 그 비중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다우존스의 차트가 상당히 좀 긍정적인데요. 이 12,480선 이상을 회복했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저번 주 월요일 날 신용 그 등급 하향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최초 미국 시장의 시가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어제 같은 경우 다우존스가 상회하면서 종가로 굳어줬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커다란 이벤트만 없으면 앞으로 지수 반등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해봐도 좋다라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적어도 차트 월봉 기준으로도 봤을 때 좀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오늘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하는 얘기지만 유럽 정상회의에 대해서 지금 기대감이 좀 크게 퍼져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그 유럽 문제에 대한 부분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유로 본드라는 부분이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다만 유로 본드가 지금 4,400억 정도 유로를 만들 수 있는 풀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이 적어도 1조 5천억 유로 정도는 돼야 지금 금융 위기에 대한 부분을 문을 닫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규모에 대한 부분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독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가장 애가 다른 프랑스 정부가 독일 정상을 설득하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한다고 봐도 좋을 것인데요. 사실 뭐 정상회담이라는 게 커다란 그림만 쪄놓고 세부적인 실무 얘기는 오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을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 조금 부정적인 얘기가 나온다면은 유럽이 이제 공매도 부분을 철회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 반등이 나온 부분이 있어서 조금 흔들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이후에 이루어진 실무회담을 통해서 내용이 좀 길게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우리나라 그 수급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매도를 보이다가 오늘 큰 폭의 현물 순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바스켓 거래가 아니냐는 의문도 많이 들고 있지만 외국의 증권사 여러 개 창구가 동시에 들어온 거 봐서는 바스켓 거래보다는 정상적으로 현물 매수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지금 수급을 살펴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외국인 매도가 많이 나와서 지수와 상대적으로 꺾여 있는데요. 이것은 최근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7월달까지 수익률 6% 정도로 마이너스인 다른 아시아 시장에 비해서 훨씬 수익이 좋았기 때문에 외국인 비중이 31%로 다른 나라의 24에서 25%보다 더 많았던 부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그 현물 매도의 대부분이 유럽성 해지성 자금들이 이런 자금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수익이 난 것을 일시적으로 파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뭐 장기적으로 매도가 나온다는 부분보다는 일시적인 수익 실현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FOMC가 지금 저금리 전략을 2013년까지 고정을 해놨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제로금리에서 돈을 빌려서 제로금리만 아무래도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외국 시장에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1%에서 2%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적어도 해외에 투자할 때 2% 이상의 수익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자금을 잘 조달하지 않는 그 영향을 보이고요. 실제로 10년의 미국 시장을 보시더라도 금리가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외국인들이 이머징 시장을 팔아왔었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외국인의 매도가 가장 대표적인 예가 FRB가 금리를 올리면서 매도가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정했다는 것은 앞으로도 이 제로금리성 자금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아시아 시장에 계속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하시고 이것이 이제 추세적인 매도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유럽 정상회의 너무 큰 기대는 말아야 의견을 줬는데요. 오늘 밤인가요? 이 독일과 프랑스의 정상회담이요. 네, 그렇죠. 그 기대감이 이미 주말에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글로벌 증시에서는요. 근데 오늘 밤에는 좀 기대감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심리도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관전 포인트를 가지면 되겠습니까? 네, 일단 그냥 독일과 프랑스가 회동한다라는 것 자체에 좀 의미를 많이 두는 편이고요. 특히 아까 정재훈 대리님 말씀하신 그 유로본드와 관련해서는 이 유로본드를 발행한다는 것 자체가 유럽이 통화 공동체에서 재정 공동체로 변모한다라는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쉽게 합의가 되기는 아마 사실 많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독일 입장에서는
지금 독일이 유럽 내에서 제조업 국가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독일이 만약에 유로본드를 발행하면서 가장 많은 분담금을 내게 된다라면은 독일 국민들이 받을 세금이라던가 이런 압박들이 상당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쉽게 합의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일단 뭐 이렇게 뭐 회동한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그 정도 사이즈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워낙에 많은 업종 종목이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진 종목도 손실이 정말 무지막지하게 크다가 조금 이제 줄였다. 이 정도일 겁니다. 그래도 좀 후련하셨어요. 자, 어느 정도의 반등을 더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업종 주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외국인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 차화정 종목에 좀 집중이 됐어요. 금융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외국인의 귀한 차화정이 다시 탄력받나? 이 질문을 오늘 정말 키포인트로 잡으시는 분들 많으세요. 어떻게 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차화정이 그동안 주도주였기 때문에 그런 논란들이 좀 계속해서 나오는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차화정 외에도 시가총액 대부분의 종목을 순매수를 했고 업종별로 파악해서도 순매도 업종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을 다 매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 아시아펀드 수익률이 상당히 많이 낮아졌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이 한국 주식이 상당히 많이 하락하면서 아시아펀드의 수익률을 갉아먹은 이런 영향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되돌리기 위한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됐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리고 아까 정재훈 대리님 말씀하신 그 FOMC에서 지금 상당 기간 초저금리를 유지하겠다라는 이런 발언들이 미국계 장기 자금의 유동성을 유도할 만한 그런 자금들은 맞습니다만은 유럽계 자금이 얼마나 더 빠져나갈지에 대해서 변동성은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고 특히나 이 자금들이 헤지펀드의 단기성 자금이라는 성격들을 파악했을 때 아직까지 추가적인 외국인의 매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점들은 좀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매수한 종목이 오늘 철강과 금융업종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제가 그거에 대한 이슈들을 좀 살펴봤는데 네. 사실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철강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낙폭이 좀 과대했다라는 이런 측면에 의해서 좀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 비철금속이 달러가 이제 안전자산 쪽으로 계속 몰리면서 비철금속의 가격이 조금 하락이 됐는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좀 영업이익이 좀 순이익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이런 영향들이 좀 이슈로 작용하는 것 같고요. 금융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외국인이 우리가 8월 2일부터 해서 외국인이 순매도로 돌아섰을 때도 매수하고 있었던 몇 안 되는 업종 중에 하나가 금융업종이었습니다. 이런 것들 봤을 때 기관에서도 이 외국인 따라서 다시 한번 금융업종에 좀 네. 손을 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정재훈 대리께서 지난주 금요일 별별 랭킹에서 굉장히 오래간만에 금융주, 특히 은행주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동안에는 관심이 없었다가 관심이 있던 부분인데요. 자, 그렇습니다. 반등을 지금 이용해서 주식의 손실을 본 부분들 반등 이용해서 좀 매도를 해야 됩니까? 좀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됩니까? 아니면 좀 인내를 가지고 좀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실제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단 금융주를 추천드린 이유는 저희가 생각하는 거 외로 이제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 작용을 해서 아무래도 금융위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금융주가 가장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과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매수의 시점에서 생각을 해볼 만하다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실제 시장 아까 현물 매수가 들어온 부분을 좀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숏 커버링 자금이니 말이 많지만 외국인들은 통상 현물 매수와 매도의 방향성을 결정을 지을 때 그 폭을 통해서 먼저 그 상황을 보여주는데요. 실제로 이번에 매도가 시작되기 전에 보시면 외국인들이 8월 2일날 3천억 700억 정도 이상 매도를 하면서 앞으로 팔 것이라는 시그널을 어느 정도 보여줬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기에 민감하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반성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오늘 16일날 6,500억 이상 현물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은 앞으로 매수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그 지금 미국 시장의 위기에서 유럽 시장 쪽으로 지금 분위기가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하셨다시피 독일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오케이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인 흐름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바닥을 통해서 1800선은 시가총액 1000조에 가장 딱 맞는 그 상황이고요. PER도 9에 딱 맞는 가장 방어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3번 이상 확인한 만큼 일단 여기 바닥을 다졌기 때문에 매도보다는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가져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네, 금융도 많이 올랐고 말이 나왔으니까 차화정 말인데요, 주임님.
지금 손실을 거의 20-30% 보신 분들이 이번 폭락장에 있잖아요. 네. 분명히. 너무 급격한 시간 안에 손실이 컸기 때문에 사실 손 쓸 틈도 없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손실을 당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오늘의 반등을 이용해서 주식 비중을 줄여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좀 기다릴까요? 의견은 어떠세요? 예,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 정재훈 대리님이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뭐냐면 장이 좋으니까 역시 증권회사 직원들이 말이 많아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 장의 증시에 대한 격언이 하나 있죠. 갭은 반드시 메꾼다는 격언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번의 반등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 차화정, 뭐 시간 같은 경우에 시간이 오래 걸리면 물론 내가 매수한 가격까지 올라오고 더 이상 수익이 나겠지만 이 개인 투자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가 매수한 가격에서 조금 더 올라갔는데 그때 팔지 못하고 조금 더 수익을 더 내야지 했던 부분에서 팔지 못하고 매수 가격 밑으로 빠졌을 때 그 공포는요. 이 손절 가격이고 이게 그거를 넘나들 정도로 굉장히 공포감이 커집니다. 그런데 지금 장에서는 조금 더 반등을 이어보시고요. 지금 이슈가 나올 만한 게 뭐 미국에서 무언가 또 하나 재료가 나와야지만 이 글로벌 증시가 확실히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직까지는 무언가 변동성, 특히 외국인들이 지금 현선물로 너무 장난을 많이 치고 있기 때문에요. 장중에 출렁거림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나 조금 추세를 8월 내에 차화정 같은 경우 조금 더 추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를 해두시고요. 조금 더 상승했을 때 나 죽어도 못 기다릴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은 일단 일부 현금화를 시켜놓고 또 다시 밑에서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 있으니까 그 타이밍을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오늘 워낙에 지수 상승이 좋았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어떨결에 올라갔지만 사실 이건희 회장의 시련은 깊어만 갑니다. 그동안에 뭐 특검과 여러 가지 그냥 내부적인 것들, 경영권 승계 이런 것 때문에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다면 이제 글로벌에서 경쟁업체들이 너무나 지금 뛰어 올라오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한층 근본적인 위기거든요. 오늘 화두는 구글이 모토로라를 전격적으로 인수한다는 소식입니다. 분명히 제한적인 영향일 것이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과연 대형 IT는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리고 부품 업체들에게는 호재라고는 하는데 어느 정도로 이어갈 수 있을지 분석을 해오셨죠. 네, 삼성이 근본적인 위기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동안 삼성의 행적을 이제 살펴보면 삼성이 애플과 구글과 견줄 만한 그런 큰 기업이 됐다라는 그런 점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살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중에 3위로 차지한 것이 삼성전자입니다. 외국인이 오늘 삼성전자를 상당히 많이 매수했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삼성이 이제 오늘 그 구글과 모토로라의 인수합병 외에도 그 전에 이미 애플과 소송권에 휘말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유럽 지역에서의 판매가 이미 이제 사실상 좀 중단되는 이런 위기에 겪었는데요. 이 안드로이드 진영에 이제 사실 삼성이 핵심 업체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제 구글이 모토로라를 인수하면서 삼성을 배제하고 모토로라로 바로 이 스마트폰 기종을 돌아선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판단이고요. 특히나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이 휴대폰 점유율이 2010년도에 10%에서 올해는 20%까지 점유율이 상당히 많이 확대된 이런 영향도 구글이 모토로라를 인수했지만 당장 삼성에 손을 떼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OS에 대한 이제 국내 차별은 없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라면은 이렇게 삼성은 최대한 빨리 자사만의 OS를 갖출 만한 이런 필요성을 아마 인식을 하게 될 거고 이런 개발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판단이고요. 글로벌 기업으로 봤을 때는 구글이 모토로라를 인수하면서 리서치인모션이나 노키아도 인수합병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가능성. 특히 이렇게 된다라면은 글로벌 휴대폰 업체들의 구조 재편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런 점도 삼성에는 어떤 위기가 하나의 기회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도 좀 명심하셔야겠습니다. 그럼 부품주에 대해서는 주임님께 여쭤보는 게 좋겠네요. 뭐 ELK, 인터플렉스 워낙에 오늘 초반부터 상한가를 보였기 때문에요. 이런 추세는 그러니까 구글에 대한 그 반사 이익으로 인해서 효과를 좀 받을 것이라는 부분인데요. 저는 한 가지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자, 구글과 이 모토로라가 인수합병을 하면서 이제 지금 핵심 포인트는, 초점 포인트는 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얼마나 타격을 받을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글로벌 증시의 캐퍼가 우리가 아무리 삼성전자 하지만 애플 자체가 너무 크다는 점, 그리고 아무리
네이버 하지만 구글 자체가 너무 크다는 점, 그러니까 상대적인 크기에 대한 비교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이 이혜림 앵커님이 삼성그룹에 대한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이 삼성전자가 지금 자사주 매입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죠. 지금 매입 시기는 아직 미정이지만 삼성물산을 비롯해서 15개 회사에 대한 그 자사주 매입을 좀 결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그러니까 구글과 모토로라가 둘이 인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체결이 되려면 시간이 좀 아직까지 필요합니다. 문제는 하나만 더, 이 부분에서 여기서 하나만 더 레벨이 되기 위해선 삼성전자는 지금 무언가 다른 돌파구를 찾아야지만 뭔가 애플과 견주어질 수 있는 약간 위기의 위기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부품주는 관심 지금부터 가져도 되겠습니까? 저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네. 자, 그러면 그동안 얘기해 주셨던 안철수 연구소가 이제 보안의 영역으로 참 그 중소형주가 탄탄한 것들이 참 많아요. 오늘도 뭐 여러 부품주들도 그렇지만 안철수 연구소, SM 그리고 바이오주들 이렇게 아주 중소형주에 대한 잠깐의 힌트를 주시겠어요? 잠깐 시간이 없지만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씩 드리면 제약주 같은 경우는 무슨 대신일권이 저한테 왼수를 줬는지 오늘 부정적인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발길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7월달, 8월달 가격 인하로 인해서 단기적인 하락은 보일 것이라는 게 이미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이따가 잠시 뒤에 발키리에서 이제 줄기세포 관련주는 조금 단점 위주로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보안 관련주 제가 안철수 연구소를 19,500원대 시청자분들한테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지금 3만 원이 넘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정재훈 대리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전문가들은 분명히 여기서 조금 더 추가 상승을 하면요. 차화정 더 간다. 가는 종목 더 간다.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안철수 연구소 지금부터 부분 매도를 권해드리고 지금 매수는 아니죠. 그러니까 19,500원에 사서 3만 원 정도에 파는 가격이 맞는 거지 지금 여기저기서 이슈화 시킨다고 지금 매수하는 거 이럴 때 매수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항상 당한다는 부분. 그래서 저는 안철수 연구소는 부정적으로 보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지금 다음 같은 경우는 오늘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근데 다음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또 전문가분들이 계속 또 좋다고 매수 추천을 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항상 시청자분들은 미리 뭔가 체크를 해서 미리 매수를 해놓고요. 전문가든지 이슈에서 막 떠들면 이익 보고 팔아야 되는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요. 이번 폭락장 때처럼 이렇게 슬퍼하시는 분들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지금과 같은 때는 급락을 나타냈다가 오늘 반등 나타낸 대형주와 뭐 게임 보안과 같은 중소형주 좀 나눠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네, 전소연구원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정상회동인데요. 독일과 프랑스 정상회동 너무 큰 기대는 갖지 마시고 이미 시장의 가격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기술적인 반등 국면인데요. 근본적인 악재가 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운 행보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26일 날 잭슨홀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고 2분기 GDP가 미국의 GDP가 발표 예정입니다. 우리의 지난달에 나왔던 2분기 GDP가 1.9% 정도 나왔는데요. 아마 큰 폭의 하향 조정이 있을 것입니다. 같은 날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겠지만 만약 잭슨홀 연설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고 그리고 GDP가 안 좋게 나온다라면 이때부터 좀 변곡점으로 좀 증시가 좀 반락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변곡점 같은 것들은 좀 확인을 잘 하시고 단기적인 대응을 하실 때 이런 시기 같은 것들을 잘 파악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순복 주임님. 지금 미국은 지난주에 92억 달러의 채권 발행을 했기 때문에 무언가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추가 여파는 없을 것이다. 이런 안정감으로 지수를 좀 이끌어가는 모습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현물 선물에 대한 매매 기법을 이 패턴을 좀 잘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코너에 몰린 오바마가 무언가 재선을 위해서 준비 중인데 여기서 한 가지 힌트만 드리면 자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 당선이 될 때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 바로 박근혜 후보였습니다. 그때 작년 10월 달에 특히 이 대물이라는 드라마가 이슈가 보이면서 여자 대통령에 대한 이슈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미국 공화당에서 여성 후보가 굉장히 크게 이슈를 보이면서 또다시 여성 대통령에 대한 이슈가 보일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대선 테마주들이 다시 좀 굽등거릴 수 있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으니까 잘 좀 체크를 해보시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직까지 남아있는 유로존의 불안감은요. 과연 유로존에서 가장 든든한 독일이 과연 이 유로존을 가서 계속 끌고 가겠다라고 허락을 할지 아니면 해체하자 이런 이슈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이런 이슈들은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재훈 대리님
의견 주시고요. 대응 전략 함께 주시면서 사실 오늘 관심 가져볼 만한 업종 한 가지 가지고 오셨잖아요. 예, 뭐 아까 중국 관련주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좀 이제 미국 시장이 흔들리고 나서 하반기 시장 넘어가면서부터는 그 내수 확대 지속적인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긴축에 대한 얘기들이 안 나오고 있는 건 아닌데요. 하반기가 넘어갈수록 이제 해외 상황이 좋지 않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긴축을 또 계속해서 이어가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대출에 대한 그 증가분들도 충분히 긴축 정책을 선제적으로 써서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좀 우려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40% 미만으로 최초로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정치적인 승부수를 하반기 때 걸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경기 부양과 연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금융위기 이후와 이전의 차이점이 있다면 이전에는 선진국들이 경기를 이끌어갔지만 금융위기 이후에는 아시아 국가들이 소비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황에서 미국 시장의 제로금리의 풍부한 유동성은 결국 아시아 시장의 메리트를 느낄 수밖에 없게 되고 다시 아시아 시장에서 자금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구조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국제공조 부분에 대해서 독일이 지금 상당히 사회적인 책임을 느껴야 되는 상황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나치에 대한 또 세계 인류의 안 좋은 추억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는 좀 더 한번 나서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아까 뭐 잠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뭐 사실 그 성급한 일반화 오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성급한 일반화 오류라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 지역 감정을 부르는 가장 큰 원천적인 나쁜 그런 이제 논리 중에 하나입니다. 뭐 저도 증권사 직원이긴 하지만 증권사 직원을 너무 한쪽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주말 끼고 나서 오랜만에 나와주셔서 다들 할 말씀이 많으신데요. 지점에서 투자자분들께 잘 대응해 주시고요. 저희는 또 두 분과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